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홀로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싫어서 아이 셋을 데리고 이혼한 거냐면서 혀를 차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 사연이라는 게 전부 제각각이지 않겠습니까? 듣다 보면 차라리 저도 남편이 꼴 보기 싫을 만큼 미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남편이 억울하게 떠나고 난 후부터 착하게 살라는 말은 입도 뻥끗 못하게 됐죠. 착하면 바보 되는 세상인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허망하게 떠난 남편 때문에 한이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사연도 한번 보내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까지 이어진 사이였어요. 그때도 친한 지인은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나 싶었는데 가까운 연인 사이가 되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었죠. 한 번은 둘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르신이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횡단보도 불이 바뀐 겁니다. 남편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던 어르신이 눈에 밟혔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다가 신호가 바뀐 걸 보고 망설임 없이 달려갔죠. 그리고 어르신한테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리어카 끌 테니까 어서 건너가세요. 아이고, 이걸 다 어째? 어르신은 당황하셨는지 우왕좌왕하셨고 남편 옆에 있던 저는 어르신께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먼저 건너가요. 그래야 리어카도 빨리 끌고 오죠. 제 손 잡으세요. 저는 당황한 할머니를 모시고 횡단보도를 건너왔죠. 그리고 남편은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을 보면서 고개를 꾸벅이고 리어카를 끌고 왔어요. 무사히 인도까지 온 남편을 붙잡고 할머니는 울먹이면서 말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여기 큰 길 올 때마다 신호가 어찌나 빨리 바뀌는지 내가 한두 번 애먹은 게 아니야. 이 늙은이가 그러고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두 사람 때문에 눈물이 다 나네. 많이 놀라셨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도 이런 청년이 다 있네. 자네 정말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남편은 힘든 사람만 보면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저도 어느새 남편과 같이 누군가를 돕고 있었죠. 덩달아 저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남편을 보면서 결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착한 남편이랑 살면 평생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살아온 남편의 현실은 가난하기만 했어요. 시댁이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 보니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주말에 종종 시댁에 내려가서 남편과 일손을 도왔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농사일이 힘들 텐데 뭘 돕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주말인데 집에서 그냥 쉬지. 아니에요. 요즘 농번기라 바쁘실 텐데 저희가 당연히 와야죠. 남들은 돈 주고 운동도 하러 다닌다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공짜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돈도 굽고 운동도 하고 아버님께 칭찬도 받고 일석삼조인데 더 자주 와야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 기분이 다 좋네. 남편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시부모님들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늘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서툰 실력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종종 시댁에 내려갔어요. 그렇게 한창 일하다가
시어머님과 같이 새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막걸리까지 챙겨서 밭으로 가면 일하고 있는 남편과 아버님을 보고 반갑게 소리쳤죠. 아버님, 막걸리 한 사발 하세요. 새참 왔어요. 그래, 딱 배고플 시간에 잘 왔네.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시던 아버님은 막걸리를 유독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는 다른 건 까먹어도 늘 막걸리는 챙겨서 갔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둘러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웃음이 멈출 틈이 없었죠. 그만큼 시댁은 저한테 안식처라고 할 만큼 편안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하나 있던 시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김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과 온다고 하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내려왔을 때 꼭 얼굴을 봐야 한다면서 주말은 저희와 같이 시댁에 머물렀죠. 그러다 집에 갈 때가 되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엔 또 언제 와요? 새언니 온다고 하면 제가 열일 제치고 또 올게요. 안 되겠다. 우리 아가씨 주말에 연애 좀 하게 그만 와야겠네. 맨날 우리랑 놀면 연애는 언제 해요? 다 알아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자주 오세요. 시누이 나이가 여동생과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런지 꼭 친동생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안부도 묻는 사이였죠. 비록 시댁은 금전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정으로 가득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았답니다. 제가 이렇게 시댁에 가서 서툰 농사일까지 돕겠다고 나선 이유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 변함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일하던 도중 갑작스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였죠. 그래서 걷는 것도 거의 못하시고 항상 휠체어 생활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엄마한테 깜짝 놀랄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남편이 불쑥 찾아와서 아버지랑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전화였죠. 술도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있다길래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술 못 마시는데 갑자기 웬 술이야? 아버지가 오라고 한 건가? 아니야. 지난번에 네 아버지가 예전에 회사 끝나고 동료들이랑 먹던 감자탕 생각이 난다고 했었나 봐. 근데 오늘 그 근처로 일이 있어서 갔다가 생각나서 사왔다고 하던데 세상에 저런 사이가 어딨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텐데 사람이 참 마음이 깊네. 엄마의 말에 남편이 갑자기 무슨 술인가 했는데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게다가 휠체어 생활로 답답할 아버지를 생각해서 같이 산책도 나갔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키도 있고 남자다 보니까 엄마 혼자서 휠체어를 끌고 멀리 나가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엄마를 대신해 아버지를 모시고 지역 축제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그때 엄마가 남편한테 참 고마워했죠. 게다가 남편은 엄마 혼자서 아픈 아버지 돌보느라 힘드시겠다면서 보약을 따로 지어주기도 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건네는 한의원 박스를 건네받으면서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자네가 먹지 왜 날 해줘. 당연히 장모님이 드셔야죠.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혼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 건강도 챙기세요. 제가 이렇게 종종 해드릴게요. 엄마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주는 사위한테 감동받고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었는데 남편은 알게 모르게 고생하는 엄마를 늘 마음 쓰여 했어요. 그때 남편을 보면서 생각이 짧았던 저를 반성하기도 했죠. 지금 옛날을 돌이켜봐도 참 좋았던 기억뿐인 남편이라 미워할 구석이 없답니다. 저희 부부는 일남 이녀를 낳고 살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도 늘 행복했어요. 원래는 맞벌이로 지내다가 아이가 셋이 되면서
제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당시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적은 월급을 받았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에 만족하면서 알뜰히 생활했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시간이 되면 제가 소일거리를 해왔기 때문에 전혀 생활이 어렵지 않았어요. 항상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남편한테 고마웠죠. 저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면서 크게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들 건강하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만 바랬어요. 착하고 배려하고 살면 없던 복도 생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착하게 산 사람한테 복이 생겼다면 제 남편이 그렇게 가는 일도 없었겠죠. 그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던 저희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었죠. 어떡하지? 갑자기 다 정리해골 하니까 너무 막막해. 괜찮아. 천천히 찾아보자. 대한민국의 회사가 거기뿐인 것도 아닌데 찾아보면 또 당신 찾아주는 회사가 있겠지. 그게 쉽게 될까? 첫째도 이제 7살이고 금방 내년에 학교 들어간다고 하기 전에 내가 자리 잡아야 할 텐데. 여보, 걱정하지 마. 나도 소일거리 하면서 같이 일하면 되잖아. 내가 집에서 인형 눈알이라도 붙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저는 큰 소리 떵떵 쳤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당장 대출금도 나가야 하는데 잔고가 부족해서 연체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취업 준비하던 중에 일용으로 공사판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평생 막노동이라곤 해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몸을 쓰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늘 삭신이 쑤신다면서 여기저기 아파하는 남편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에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팔 청춘이야? 힘들면 하루 정도는 좀 쉬면 되잖아. 왜 그렇게 온몸을 내던져가면서 일하는데?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손 놓고 보고만 있어? 그리고 당신도 소일거리 하면서 손목에 물이 많이 갔잖아. 당신이나 좀 쉬어. 난 정말 괜찮아. 온몸에서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데 뭐가 괜찮아. 계속 다치고 들어오니까 속상해서 그렇지. 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많이는 못 벌어도 생활비 걱정은 안 하게 하고 싶었는데 애들 보기도 민망하고 내가 빨리 자리 잡아야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 그때 살면서 저희 부부는 서로를 걱정하면서 참 많이 힘들어했죠. 출산을 3번이나 하면서 이미 약해진 손목은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막노동하는 남편만큼 아픈 건 아니었는데도 남편은 늘 제 걱정을 앞서했습니다. 이런 남편 때문에 그 후부터는 아파도 뒤돌아서 혼자 아팠죠. 게다가 힘든데도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짠하기도 했어요. 누워있는 남편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애쓰는 거 내가 다 알아. 항상 고마워. 가장인데 당연히 가족들 책임져야지. 내가 좋은 곳에 얼른 취직해서 당신 걱정 덜어줄게. 우리 조금만 힘내자. 남편은 힘든 와중에도 제 걱정 덜어주겠다면서 말했죠. 그렇게 9개월 정도를 남편은 취업할 곳을 찾아보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입이 귀에 걸린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막노동 일에 찌들어서 웃어도 웃는 것처럼 안 보이던 남편이 그날은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로 들어왔죠. 저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짓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궁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오늘은 왜 그렇게 표정이 좋아? 뭐 편한 일 했어? 그런 건 아니고 당신 놀라지 마. 나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뭐? 어디서? 정말로 출근하래? 어, 나보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나 드디어 해냈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 오랜만에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잘 챙겨 먹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저와 남편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아직 어렸던 삼남매는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외식한다는 말에 같이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죠. 정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새로 취업하게 된 곳은 이전보다 월급도 좋았고 회사 복지도 좋은 곳이라 저도 남편도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어렵게 취직에 성공한 남편은 기뻤는지 새벽같이 눈을 뜨곤 했죠. 심지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대체 몇 시에 일어난 거야? 눈이 막 저절로 떠지길래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던 남편은 출근길이 행복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게 본인한테는 큰 부담이었다고 했죠. 오랜만에 활기찬 남편의 모습을 보니 보기 좋아서 그제야 예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남편은 다시 출근할 곳이 생겼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새로운 곳에 출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부터 남편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된 건 우연히 집 앞에서 담배 피는 남편을 보고 나서부터였죠. 그때 누가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길래 무심코 봤는데 남편인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집에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 담배는 또 뭐야? 어? 아, 그냥 요즘 좀 피고 싶네. 사무실 사람들이 흡연자라 그런지 왜 피나 궁금해서. 뭐야, 당신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담배를 피고 있는 건데 회사에서 그만 나오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것만 피고 들어갈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하도 담배 피길래 정말 궁금해서 그래. 얼른 들어가 봐. 갑자기 담배를 피고 있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별일 아니라면서 말을 돌렸죠. 그 후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하는 걸 보니까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콧노래까지 부르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회사 좀 다니다 보면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니까 매일 신이 나서 출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던 건 혼자서 술을 마시는 남편을 보게 된 순간부터였어요. 아는 지인이 제 남편이 혼자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말에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했죠. 그래도 일단 들은 게 있어서 남편 퇴근 시간에 그 편의점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한테 가서 황당한 목소리로 물었죠.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여기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어? 아, 여보.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하여튼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니까. 당신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속 시원하게 나한테 말 좀 해봐. 그냥 나이 먹고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래. 난 굴러온 돌이잖아. 굴러온 돌이라니. 그 회사 직원들은 전부 유치원 때부터 거기만 다녔대? 그런 거 아니면 다 먹고 살려고 굴러온 돌이지. 왜 당신만 돌이야? 맞네. 다 지금 회사 일하려고 굴러온 거지 뭐. 우리 마누라 참 똑똑하네. 여보,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괜찮아. 나도 회사 다녀봐서 당신이 지금 왜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억지로 버티지 마. 무슨 소리야? 내가 가장인데. 이 정도로 난 안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마. 제 말에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안주도 없이 저렇게 술을 마시나 걱정이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을 버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만둬도 괜찮다고 말했던 건데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죠. 휴일을 보내고 출근할 날이 다가오면 남편은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민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도 애들한테 큰 소리 낸 적 없던 남편이 막내딸한테 버럭 소리까지 지른 거예요. 그때 막내딸이 색칠 공부한 걸 들고 와서 남편 앞에 들고 와 뿌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나 색칠 공부 다 했어. 내가 한 거 한번 보여줄까? 이것 좀 봐. 저리 안 치워? 아빠 지금 TV 보고 있잖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막내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남편 모습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황당한 목소리로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 진짜 요새 왜 그래? 일요일만 되면 진짜 예민해지는 거 알아? 요새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졌나 봐. 일이 좀 많아서 그런가? 여보,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정말 힘들면 그냥 그만둬도 괜찮아. 어? 당신 예전에 막노동할 때도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잖아. 차라리 그때가 더 건강해 보일 정도야. 무작정 참는 거 정답 아니야. 그리고 그만둔다고 해서 나 절대 당신 원망 안 할 거야. 잘 생각해보고 너무 힘들면 내일 사직서 내.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미안해, 여보. 남편은 그 와중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남편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사직서 내고 오라는 말까지 했어요. 아무리 봐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도무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했죠. 그렇다고 제가 40이나 먹은 남편 회사 쫓아가서 대신 사직서를 써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뭐라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해야 대책이라도 세울 텐데 그날 이후 남편은 또다시 입을 닫아버렸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남편은 점점 말라가니까 미칠 노릇이었죠. 그 후 남편은 제 눈치가 보였는지 애써 밝은 척하는 것 같았죠. 게다가 주말만 되면 출근 생각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남편은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늘어져 있는 모습만 보다 차라리 아이들과 놀면서 억지로라도 웃는 모습이 더 보기 좋긴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거실에서 남편과 놀고 있던 큰아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들렸죠. 아빠, 머리에 구멍 났다. 왜 구멍이 났지? 구멍이라니. 아니야. 저는 아들의 말에 놀라서 거실로 가서 남편 머리를 들춰보게 됐습니다. 윗머리를 조금 들추니까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원형 탈모가 보였어요. 그동안 머리에 살짝 가려져서 몰랐다가 그때 알게 됐죠. 대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길래 탈모까지 오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서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애들 볼래? 막내도 이제 3살이라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애들 한창 엄마 손 탈 나이인데 내가 어떻게 봐. 나 정말 괜찮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일이 좀 익숙해졌나 봐. 나 사장님한테 칭찬도 받았어. 나 정말 당신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당신 그 회사 그만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그깟 회사 나온다고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갑자기 해고됐을 때도 우리 잘 버텼잖아. 나 정말 이제 다 괜찮아.
그동안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그랬어. 그리고 나도 마흔쯤 되니까 갱년기 오나 봐. 좀만 힘들어도 엄청 큰일 당한 것처럼 기분이 막 오락가락했어. 이제 정말 괜찮으니까 내 신경 그만 써. 당신 얼굴에 주름살 늘어나겠다. 지금 장난이 나와? 혹시라도 앞으로 정말 못하겠다 싶으면 그만둬. 알았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잘할 테니까.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뭘 숨기고 있는 건지 그 속을 알 수 없었죠. 힘든 건 나눠야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남편은 저에게 힘든 내색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로 잘 적응한 건지 멀쩡하게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남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입사 초반에 회사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안심하고 있던 사이에 이미 일은 벌어지고 있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평범했던 어느 날, 저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웃으면서 출근한 남편이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전화였어요. 너무 황당해서 경찰이 전화를 잘못 건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무서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니까 말문이 막히더군요. 제가 한동안 말이 없으니까 경찰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까 병원으로 오셔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후였습니다. 정말로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자 그제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저는 차가워진 남편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왜 이러고 있어? 우리 집에 가야지. 어? 내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여놨는데 얼른 가자. 애들이 당신 기다리고 있다니까. 집에 가자, 여보.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좀 봐주세요.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옆에 있던 의사에게 제발 남편 좀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항상 아이들을 위하는 멋있는 아빠였고 시댁에서는 듬직한 아들이자 저희 부모님께는 친아들 같은 사위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던 남편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동안 울던 저는 끝내 실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눈을 뜨자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죠. 결국 믿기 힘든 사실 속에서 남편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남편 영정 사진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비통한 현실에 눈물만 흐르던 그때 남편이 다니던 회사 직원들이 오는 게 보였죠. 꽤 많은 인원이 왔었는데 거의 전 직원들이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들 일처럼 슬퍼했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 직원이 저한테 다가와 슬픈 목소리로 말했죠. 영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어요. 남들은 다 쉬고 노는데 본인은 솔선수범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배울 점도 많고 회사의 보배 같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착해요. 남들이 피하는 일도 나서서 하고 남들 피해주는 거 싫어서 그냥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그래도 애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동료로서 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다 저희 잘못입니다.
동료를 잃은 저희도 이렇게 슬프고 힘든데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꼭 힘내세요. 저희도 도울 방법이 있으면 꼭 찾아서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동료들과 일했던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저를 위로해주던 동료의 말에 오열했어요. 그래도 힘들어하던 남편이 회사에 잘 적응해서 좋은 동료들과 일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집에서처럼 회사에서도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던 남편이 자랑스러웠죠. 그때 남편 장래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줬고 위로금으로 거액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내일처럼 슬퍼해주는 직원들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장래 이틀째 되던 새벽이었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울기만 하던 저는 조문객들이 잠잠해졌을 때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묘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깜빡 잠이 든 그 순간에 남편이 꿈에 나타난 거죠. 저는 그때 꿈에 나타난 남편을 보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괜찮은 거지? 당신 잘못된 게 다 꿈이었나 봐. 당신 이렇게 살아있었네. 저는 반가운 남편 얼굴에 꿈인지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죠. 뭐가 그렇게 슬픈지 한참을 울던 남편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기로 올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자세히 말 좀 해봐. 여보,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해. 우리 애들 잘 부탁할게. 알 수 없는 말만 하던 남편이 제 눈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멀어지는 남편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잡히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손을 허우적거리다 잠에서 깼어요. 너무 이상한 꿈을 꾸고 남편 영정사진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있을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계속 찜찜한 기분으로 남편 장례식을 끝내고 납골당에 남편이 편히 쉴 수 있게 잘 모셔놨어요.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꿈에서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일 것만 같았죠. 그래서 나한테 진실을 밝혀달라고 꿈에 나타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 순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의 유품을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남편 유품을 찾다가 남편의 손때가 가득한 일기장을 발견했죠. 그리고 일기장이 있던 서랍장에는 작은 녹음기도 같이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일기장을 읽던 저는 남편이 세세하게 기록한 지난 2년간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일기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날 있던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루도 남편한테는 괜찮았던 날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 남편은 산에 왕따로 낙인 찍혀서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머리에 생생한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3월 7일, 오늘 업무 중에 실수로 자료를 빼먹어서 또 쌍욕을 들었다. 김관혁은 내가 실수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서류를 얼굴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나를 같은 직원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심지어 업무 실수 핑계를 대면서 커피 심부름까지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직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나이가 많다고 나를 조롱했다. 나이 먹고 굼떠서 저게 뭐야? 젊은 사람들 보는 데서 쪽팔리지 않을까? 커피 사오라고 했다고 또 가는 것 좀 봐. 아유, 너희들도 잘 봐. 나중에 저렇게 늙고 싶어?
뒷모습 처량한 것 좀 봐라. 걸어가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직원들까지 불러서 날 무시했다. 너무 비참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아예 존재한 적도 없는 사람처럼 지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3월 16일, 오늘은 박 차장이 나한테 운전을 시켰다. 그날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고 가족들끼리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그런데 박 차장이 집에 있는 나한테 잠깐 술 한잔 마시자고 전화까지 했다. 그때 나는 박 차장이 좋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줄 알고 나갔는데 나를 보자마자 차 키를 던졌다. 그리고 나한테 운전하라고 하더라. 더 어이없는 건 박 차장은 그때 맨정신이었는데 운전하기 싫다고 나를 부른 거였다. 결국 운전대를 잡았더니 뒷좌석에서 나한테 욕을 하더라. 넌 네가 왜 회사에서 그딴 대접을 받는지 생각해 봤어? 내가 너였으면 머리가 나빠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을 거야. 야, 따라 해봐.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해보라고. 그날 박 차장은 뒷좌석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그때 낭떠러지가 있었다면 운전대를 틀어서 같이 떨어져 죽고 싶었다. 그날 이후 박 차장은 주말에도 계속 나를 불러내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전화를 늦게 받으면 심한 욕설을 했고 월요일에 나를 따로 불러서 발길질까지 했다. 그래도 이날은 내가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서 박 차장의 폭언을 증거로 남기는 데 성공했다. 반드시 이걸 써먹는 날이 있을 거다. 남편의 일기에 녹음에 성공했다는 글을 본 녹음기를 재생시켰어요. 그러자 잔인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야, 네가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네가 군기가 빠졌지? 죄송합니다. 이 새끼 봐라. 사과하면 내가 봐줄 것 같아? 너 같은 건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쭈, 고개 돌리네? 야, 똑바로 고개 들어. 너 고개 돌아가면 계속 추가되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은 정말 손찌검이라도 하는지 때리는 소리와 남편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폭행 후 남편의 일기는 더 가슴을 후벼 파는 내용들이었죠. 3월 20일 김관혁이랑 박 차장이 회사 구내식당에도 나더러 오지 말라고 한다. 나만 보면 구역질이 난다면서 식당 근처도 오지도 말라고 소리쳤다. 다른 직원들은 전부 눈치만 본다. 이 회사는 사장보다 저 두 사람 입김이 더 센 것 같다. 난 이제 어떻게 견뎌야 할까? 김관혁도 모자라 박 차장까지 괴롭히기 시작하자 내 주변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 회사에서 나는 이방인이다. 그래도 집에서는 번듯한 가장이고 싶다. 언젠가는 회사에도 인정받는 날이 오겠지? 4월 2일, 오늘은 일요일이다. 나는 김관혁 과장이 떠넘긴 회사 업무 때문에 주말에도 나왔다. 이걸 다 한다고 해도 분명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다. 그렇다고 이걸 안 하면 나는 또 쌍욕을 들으면서 뺨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이젠 점점 폭언과 폭력 앞에 무력해지는 것 같다. 내가 만약 이 회사를 그만두면 또 무능력한 가장이 되겠지? 아내는 계속해서 그만두라고 하지만 난 그럴 용기가 없다. 쓸모없는 가장이 되느니 차라리 이 비참한 현실을 견디기로 결정했다. 나는 끝까지 내 가정을 책임지고 싶다. 4월 19일,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힘들었다. 김관혁 과장이 일부러 내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만들고 나한테 가족들 욕까지 했다. 아이, 이젠 걷는 것도 못해? 이래서 어디 가장 노릇이나 하겠어? 하긴 이런 거 믿고 사는 여자도 제정신은 아닐 거야. 아, 맞다. 장인어른이 휠체어 탄다면서? 가서 휠체어 생활 어떤지 한 수 배워야겠네. 너도 참 인생 힘들게 산다. 저러니까 전 회사에서도 한 번에 잘린 거야. 이 정도 수준이랑 같은 회사에 있는 거 쪽팔리다.
그럴 거면 그냥 때려쳐. 이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결국 가족들 욕에 참다 못해 김관혁 차장을 때렸다. 그러자 박 차장이 와서 나한테 쌍욕을 했다. 이제 나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이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적혀 있었어요. 녹음기와 일기에 그간에 당한 괴롭힘을 스스로 남겨두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며칠 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와 싸웠던 겁니다. 그동안 같은 동료에게 인간 대우도 못 받고 오히려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지금까지 일을 했던 거였어요. 완전 기존 직원들이 이직해서 온 남편한테 텃세를 부린 거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던 건 그 두 인간들이랑 남편은 같은 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팀은 다르지만 같이 해야 될 업무가 많아서 저 두 사람과 자꾸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차피 팀이 다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버텼던 거죠. 결국 경찰에 전 이 사실을 신고하고 남편의 녹음기와 일기장을 들고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 나타나자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회사로 들어가려 했는데 경비가 저를 막아서면서 말했죠. 못 들어가십니다. 무슨 용건으로 오셨죠? 여기 내 남편을 사지로 내몬 인간들 잡으러 왔어요. 왜요? 이미 경찰에다 신고했으니까 들어가서 어디 그 인간들 좀 봅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왜? 내가 왜 못 들어가는데? 사장 나오라고 해. 직원들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사장이야? 그때 어디선가 박 차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일기에서 수도 없이 본 단어를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얼굴을 확인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를 위로하면서 동료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오열하던 그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 남편이 제 꿈에 나왔던 거겠죠. 그때 저는 그 박 차장이란 인간 딱이라도 때리려고 달려갔지만 저는 금방 가로막혔습니다. 이미 그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서 박 차장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거 낱낱이 밝혀내서 네 새끼들까지 전부 알게 할 거야. 사람 그렇게 보내고 넌 잘 살 것 같아? 내가 당신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악을 쓰던 저는 회사 건물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박 차장은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사무실로 가버렸어요. 저는 이대로 갈 수 없어서 회사 주변에서 남편이 당했던 일을 증언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증언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죠. 이미 회사에서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입단속을 해둔 거예요. 그래도 한 명쯤은 있겠지 싶어서 희망을 품고 지나다니는 직원들을 붙들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점점 거절에 익숙해질 때쯤 한 여직원이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같이 일했던 같은 팀 직원입니다. 먼저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옆자리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근데 저도 말단 직원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지금 회사 그만둘 각오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전에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늘 언젠가는 다 이해받게 될 거라고 그 상황에도 그렇게 버티셨어요. 나한테 지금 한 말, 나랑 같이 경찰서 가서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네, 제가 본 거 그대로 다 증언할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애 아빠가
하늘에서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그 여직원이 저한테는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박 차장과 김 과장의 압박에도 저와 같이 경찰서로 가서 모두 증언해준 그 여직원에게 정말 감사했죠. 모든 걸 듣고 나니까 주범은 박 차장과 김 과장, 이렇게 두 사람인 게 확실해진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쇼까지 했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죠. 그 회사의 높은 사람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하려면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하루도 안 지나 회사 쪽에서 먼저 대화로 풀자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임원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정리해둔 증거를 모두 보여줬죠. 이렇게 회사 임원은 물론이고 대표까지 알게 되자 회사 측에서는 주동자 두 사람을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해고나 다름없어서 퇴직금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나가야만 했어요. 애초에 회사 이미지에 먹칠이 될 만한 사건이니까 사전에 싹을 자른 거죠. 그 후 그 주동자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용기를 내서 증언하러 와준 여직원 덕분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현장에 있던 모든 직원이 목소리를 내준 덕분에 주동자였던 나쁜 인간 둘을 구속시킬 수 있었죠. 남편에게 해를 끼치고도 뻔뻔하게 살던 인간들에게 내가 생각한 최대의 벌을 준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갚아줄 수 있어서 기뻤죠. 비록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만 주동자들이 처벌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어요. 그 후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는 저를 찾아와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직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기본적인 인성 관리에 앞장서서 관리하겠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런 일 두 번 다신 없도록 꼭 힘써주세요. 제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겁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처럼 들렸지만 남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랬어요.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곳에서는 편히 쉬고 있을까 걱정만 될 뿐이었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답니다. 애초에 저한테 사과할 인간들이었으면 왕따 주동자가 되지도 않았겠죠.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말해줘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은 그냥 남편이 세상에 없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이해할 나이가 된다면 그때 말해주려고 합니다. 곧 남편의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지 가슴이 먹먹하게 지내고 있죠. 그때 한 명이라도 손을 내밀어 줬다면 달라졌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미 지난 일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가슴에 묻고 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꼭 전하고 싶던 말 남겨볼게요. 여보, 거기서는 좀 이기적으로 살아. 다른 사람 생각 말고 오로지 당신만 챙기고 지내. 내가 당신 걱정 안 하게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있을게. 알았지? 먼 훗날 꼭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 정말 당신이 내 남편이라 행복했어. 영호 오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꼭 더 오래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는 정말 남편을 보내주고 아이들과 씩씩하게 살아야겠죠. 가슴에 묻고 보고 싶을 때 가끔씩만 꺼내볼게요. 부쩍 자란 아이들 키우려면 저도 더 강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웃을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